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저녁, 빨간 자켓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헤드셋을 낀 키가 큰 젊은이가 구글 맵으로 길을 확인하면서 한 서점을 찾아 들어갑니다. 살인자인가요? 갑자기 시작부터 비가 오는데 후드를 뒤집어 쓰고 빨간 후드. 좀 더 들어보시죠. 아, 네네. 자, 서점 안에는 한참 어떤 작가의 낭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에서 그 서점 같은 데서 낭독회 되게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그 작가의 낭독회가 끝나자 진행자가 이제 다음 순서로는 범죄 수사물 실버도의 작가 다비하트의 낭독회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까 그 빨간 자켓의 사람이 앞으로 나갑니다. 네. 헤드셋을 빼고 후드를 딱 벗으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외모였거든요. 네. 근데 분홍색 머리에 눈이 아주 반짝반짝한 아주 젊은 여자아이예요. 아마 20대 초중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여자아이가 서자 사람들은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의자가 듬성듬성 빈 채로 다비의 낭독회가 시작됩니다. 자, 실버도는 다비가 실제로 연쇄살인마를 추적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다비가 좀 독특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떠나버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카운티 검시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린 애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빠가 계속 사건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애를 데리고 갔어. 오. 그래서 아동학대 아닌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 범죄 현장을 접하면서 산 거죠. 근데 그때 마을 끝자락에서 어떤 신원미상의 여성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고 그때 다비가 그 시체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서 6월밖에 안 남은 시체인데 그 옆에서 딱 하나 발견된 게 한 쌍의 은귀걸이였거든요. 그리고 다비는 그 시체를 실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모두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신원미상의 시체를 여자는 제인도, 남자는 존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버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애당초 환경 자체가 아버지 덕에 사건 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린 시절의 잠자리에서 그 아빠가 동화책 대신 모스호를 알려줬대요. 독특하신 아버지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인지 다비는 해커로 자라고 15살 때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엄청나네. 그러면서 이 미제 사건 파일들에도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러다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시체 옆에서 악세사리가 발견되는 시체들이 좀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호. 다비는 이 시체들이 한 명의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다비가 혼자 수사하기는 좀 힘들겠죠. 다비는 온라인상의 아마추어 탐정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빌 페리라는 이름의 남자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채팅, 그 다음에는 영상통화, 그걸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만나서 함께 직접 발로 뛰면서 사건을 조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비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흥미가 생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모두 채우고 이제 다비가 책의 마지막 챕터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다비와 빌이 결국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고 그런데 그 용의자가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와서 비어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다비는 무조건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고 근데 빌은 아무리 비어있다고 해도 무단 침입이고 들어간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다비를 좀 말립니다. 하지만 다비가 워낙 강경해요. 혼자서라도 가겠다. 너 겁나면 빠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에는 둘이 그 집에 가게 되죠. 한밤중에 그 동네로 가서 차고 문이 잠겨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커잖아요. 해킹해가지고 열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지하실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희생자의 시체를 찾아요. 아마도 그 연쇄살인범의 첫 번째 피해자, 아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비어있는 집에 누군가가
그들이 있는 지하실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총을 든 남자가 지하실 문 앞에 서는 그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마지막 챕터라고요? 마지막 챕터를 낭독하고 있었지만 끝부분까지 말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희한테는 그 부분이 전달이 되진 않고요. 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직 사건만 생각하는 다비와 이 일련의 활동에서 부담감을 심하게 느낀 빌이 결국은 다비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로 이 낭독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낭독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비가 평소처럼 다른 아마추어 탐정들이랑 미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와요. 이 세계관에 테크계의 거물, 억만장자인 앤디 론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비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처음에 엄청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너는 그래도 뉴욕타임스에 이름도 나오고 했으니까 뭐 연락 한번 받아봐서 나쁠 건 없지 않나? 혹시 해킹이면은 이미 백업 해놨으니까 괜찮을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문자에 답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루투스에 연결을 해달라고 해요.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니까 이제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이 아주 신박해요. 아까 블루투스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네. 앤디 론슨이 만든 인공지능 비서 레이가 직접 다비의 집에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형태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와 AR 증강현실의 형태로 찾아오는 뭔가 테크 거물다운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비가 초대받은 모임은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논하는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사실 앤디가 자기를 왜 부르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냥 변두리 해커이고 책 하나를 막 낸 작가일 뿐인데 근데 또 앤디 론슨이 이제 너무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기도 하고 사실 다비가 이 초대에 더 혹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다비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절에 뛰어난 해커로 이름을 날렸고 다비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리라는 인물이 앤디 론슨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다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막 한다고 하니까 뭐 끌릴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다비는 초대를 수락합니다. 어허. 그리고 약속된 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모임 참석자 중 몇 명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고 그 비행기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합니다. 아이슬란드. 그들이 묵게 된 곳은 아이슬란드 북부 외딴 곳에 있는 호텔이고 네. 초대된 사람은 1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달을 밟고 온 여성 우주인도 있고 어허.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는 중국 쪽 테크 건물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화려한 경력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원래 앤디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초대받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반지를 하나씩 받는데 이게 방 키 역할도 하면서 심박수 같은 신체의 상태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반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끼고 방에 들어가면 아까 그 초대장 역할을 해줬던 인공지능 비서 레이가 거기 맞춰서 방 온도도 맞춰주고 목욕물도 받아주고 되게 좋은 비서 역할을 해요. 그러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처음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다비도 되게 기대 반 긴장 반 뭐 이런 상태로 가는데 되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임에 막 되게 익숙해 보이고 뭐 서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다비는 좀 혼자 뻘쭘하게 자리에 앉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앤디 론슨이 이 모임을 왜 시작했는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해졌고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모임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비는 네. 여기 뭔가 낄만한 그런 거물급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앤디 론슨 이야기가 끝나고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거든요. 다비의 맞은편 자리였는데 한 남자가 뒤늦게 지각한 거죠. 늦게 와가지고 그 비어있던 다비의 앞자리에 앉고
그 사람을 본 순간 다비가 이제 심하게 살해에 걸립니다. 왜요? 그 파트너였나요? 같이 네. 아마추어로 아. 일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비의 전 남자친구 빌 페리였던 거죠. 아하. 빌은 해커이자 좀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음. 되게 유명해요. 음. 그래서 이 모임에는 오직 빌 페라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다비는 빌도 여기에 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색하게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다비가 밖에서 산책하면서 빌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뭐 전 연인이었던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좀 친밀함과 어색함이 이렇게 있다가 빌이 자기 방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다비가 거절하거든요. 그랬더니 빌이 나는 11번 객실이니까 마음 바뀌면 언제든 와 라고 하고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다비는 방에서 좀 고민을 해요. 왜냐면 리가 예전에 빌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중간에 리하고요. 네, 그 앤디의 부인. 네, 그 연쇄살인범의 차고 문을 열고 들어갔었다고 했잖아요. 실버도 사건 때. 그때 그 차고 문을 해킹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이제 다비가 이거 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리가 뭐 온라인에 올린 뭘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빌은 리를 몰랐는데 다비가 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에서 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둘이 꽤 가까워 보이는 사진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다가 네. 그래도 만나고 싶은 거죠.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빌의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고 안에서 뭔가 소리는 좀 나서 다른 사람이랑 있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려다가 이상해서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신음소리 같은 게 나더니 막 우당탕탕 넘어지는 것 같은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가 놀라가지고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객실마다 그 발코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발코니 쪽으로 가서 빌의 객실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유리문 너머에서 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급히 프론트에 가서 말하고 전직 의사였던 사람이랑 같이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가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하는데 이미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은 상태예요. 아이고. 당연히 다비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요. 근데 지금 눈보라가 몰아치기 직전이고 여기가 되게 외딴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경찰이 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 식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앤디가 빌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사인은 그냥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해요. 하필이면 빌이 이전에도 약물 중독이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만 다비는 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대화하자고 불렀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현장을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있었고 그래서 다비는 전날에 미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그 사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작은 사건을 벌이고 아무래도 해커다 보니까 프론트에서 이렇게 샥샥 해킹을 해가지고 빌의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나 봐요. 진짜. 근데 빌의 시체를 살펴보니까 다른 주사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끊은 상태였던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빌이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주사를 오른손으로 왼팔에 놓겠죠. 근데 주사 자국이 오른손에 있어요. 그리고 주사기에 지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다비는 이게 타살이라는 걸 확신해요. 그런데 다비가 이렇게 뭔가 빌의 죽음을 좀 자살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캐고 다니는 게 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닥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건물급 인사의 프라이빗한 모임에 초대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기회이고 이 모임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살인범이 있다는 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누가 살인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비는 이거를 리한테만 공유를 한 상태고요.
다른 사람들은 너가 그냥 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다비에게 결국 앤디가 그냥 이 모임에서 당장 떠나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쫓겨나려던 참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모임 안에 빌과 원래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 근데 그 사람이 인공심장 박동기 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때 인장님 안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게임 핵넷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네. 그 해킹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도 심장 박동기 해킹해가지고 살인하는 내용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심장 박동기는 2011년 이후 모델들은 다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상태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하면은 정지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무서워. 난 심장 핵넷에서도 바꾼 게 아닌데도 무서워. 핵넷에서도 제가 그런 식으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저런. 여기서도 누군가가 그런 방식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헐. 근데 이제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 절반 이상이 해커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이거 해킹일 수도 있겠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근데 이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렇게 보안이 취약해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응. 그 심장 박동기를 만든 회사에서도 찾는 전화가 왔었어요. 왜냐면 그 해킹된 거를 감지해가지고 빨리 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해킹하려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리가 그 의료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한테 근데 우리는 그런 장치 안 가지고 있죠 여기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약간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원래 캐비넷 안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밖에 나와 있었어요.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이 죽음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좀 인정을 하게 되고요. 다비가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네. 제목이 뭔가요? 오늘 제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한국어 제목 정하신 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제목이 뭐냐면요. 외딴 곳의 살인 초대. 딴 곳에 살인 초대. 이거 되게 뭔가 B급 슬래셔 무비 제목 같지 그러게요. 않아요? 이거 원제는 네. Murder at the End of the World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의 살인이라고 번역하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본 소설 하나 맞아요. 좀 말씀드렸죠. 그 책이 제목이 그거잖아. 딱 세상 끝의 살인이거든요. 아 같은 근데 제목. 시기도 비슷해. 둘 다 2023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바꿨나 네, 보다. 아마 미국에서는 이 제목으로 2023년 말에 먼저 방송을 했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아마 책이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좀 다른 제목을 한 것 같은데 좀 제목이 별로다. 아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상화도 됐어요? 영상화가 됐... 일본 소설이? 아 아니 그건 소설 아. 일본 소설은 소설책으로만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7부작 미니 시리즈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 좀 공포물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뒤질 만큼 뒤졌다. 이제는 뒷불이다. 그래서 뭔가 신선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디즈니 플러스를 딱 켰는데 홈화면에 이게 있어가지고 눌렀다가 초반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쭉 보기 시작했고요. 한 1, 2화 봤을 때 이거는 팟캐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반이 괜찮았는데 완결까지도 그냥 쭉쭉 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몇 화까지 정도예요? 2화 끄트머리쯤이라고 2화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막 살인 초대 이러고 환경도 고립된 어떤 아이슬란드의 호텔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전형적인 추리물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원한 거는 그런 전형적인 추리물이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
테크 거물의 어떤 모임인데다가 사람들이 막 다 해코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에서 막 세계 종말에 이미 데뷔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어떤 되게 신박한 기술 같은 게 나오고 또 인공지능 비서가 일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내용은 휴먼 드라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막 심리, 네. 연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대. 와,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랑 전혀 이제 그쵸? 매치를 시킬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너무 연대라는 게 또 막 엄청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보다 보면은 이 지구 멸망을 제작자가 막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기는 한데 뭔가 추리물보다는 휴먼 드라마 같다. 주인공인 다비가 그 탐정 롤을 하기는 하거든요. 드라마 소개글에도 계속 막 Z세대 탐정 다비가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막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깜빡 속을 수도 있지만 Z세대 압수해야 돼. 단어. 진짜 앞에다 붙여. 그러니까 MG라고 안 한 게 어디냐. 그렇지만. 근데 이제 다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탐정의 모습은 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관찰력이 좋고 살인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고 해킹도 하지만 근데 또 해킹은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고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이 살인 사건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몇 년 만에 재회한 그 자기는 되게 정말 좋아했던 전 남친이 다시 본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살해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냉정한 상황에서 추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처음 죽은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좀 더 전형적인 추리물처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빌이 죽은 순간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저는 거기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계속 빌은 아니겠지? 빌은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다비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인 것 같고 좀 얘 멘탈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였는데 아니다 다를까 빌이 죽어버렸다. 그 혹시 빌이랑 다비가 해결했던 사건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은 없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약간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좀 교차 진행이 됩니다. 액자식으로 이렇게 같이. 다비가 이 상황에서 계속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도 계속 보여주거든요. 둘이 뭐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그쪽으로 추리를 하게 됐는지, 또 결국에는 아까 그 누군가가 지하실 문 앞에 나타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다 좀 순차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애당초 과거에 빌이 떠난 것도 이제 빌은 다비랑 좀 연인 사이잖아요. 그래서 둘의 관계,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지금 자기는 어떤지 이런 거에 좀 더 빌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다비가 완전히 사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뭔가 그 부족한 느낌? 그런 거를 받고 있었고 근데 얘가 너무 물불 안 가리고 또 사건에 달려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떠난 건데 이번에도 이제 다비의 행동하는 방식은 뭐 비슷해요. 좀 저돌적인 데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살인사건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하지. 아이고 저걸 바로 말하지 말지. 막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트롤링까지는 아닙니다. 여기 이 드라마 안에서 막 비밀이 오래 가거나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7부작 미니시리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전개가 좀 빨리빨리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답답한 상황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이런 미숙한 면들이 있음에도 되게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비, 빌, 리, 앤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주역이고 이제 그 주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연들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다들 되게 만말을 잘해. 제가 좋았던 부분이 제가 아까 이제 연대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종종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랑 딱 그 핵심 주변 인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막 주인공 무리에게 너무 적대적이거나 그냥 되게 평범하게 나쁜 사람으로 엄청 납작하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지난번에 양치님이 소개해주신 언더커버 미송을 아, 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좀 그 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 4인방 중에 한 명이 직장에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너무 못됐어. 막 그런 것들. 저렇게까지 꼭 상황 설정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게 사실 되게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모두가 막 못마땅해 하고 앞에서 막 무안 주고 괴롭히고 그러진 않는데 드라마에서 좀 잘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싫은데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 초반에 다비가 워낙 어리고 여자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업적이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짝 무시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살인사건 이후로는 그런 태도가 확실히 사라지는 게 좀 보이고 보통 이제 이 중에 살인자가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서로 되게 날카로워져서 막 날 세우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기 쉬운데 여기서는 좀 서로 연대하는 막 엄청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건 아니지만 느슨하게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게 저한테는 좀 좋은 포인트였어요. 의외네요. 연대라는 게 그런 뜻으로 연대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 실버도 사건을 조사할 때도요. 다비와 빌이 둘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 온라인 탐정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의 도움도 받아요. 그 되게 사소하게 어떤 증거품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했을 때 이거 어디 학교 졸업 반지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단서를 주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증거품이랑 맞는 희생자가 있는 것 같을 때 그 탐정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검시관이랑 연계해가지고 확인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사소한 도움들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현재 살인 사건에는 그 아마추어 동호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이게 연결이 단절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누군가가 이 안에 진짜 범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 앤디 론슨이 그런 성향 때문에 성공하기도 했겠지만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성향을 이제 그때 좀 내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다 자기 방에 격리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면서 전자제품을 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다비도 자기 컴퓨터를 쓸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고요. 사실 그렇게 뭔가 막 격리되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더 사람들이 연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드라마가 막 이제 미국에서 2023년에 방송됐을 때 마케팅을 좀 재밌게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반지 같은 걸 스마트링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고 또 다비가 낭독했던 그 서점에서 실제로 이제 낭독 모임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로튼토마토 뭐 점수 이런 것도 되게 높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는 않은 그런 정도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화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입소문이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뭐였죠? 초능력 무빙 제외하고 이렇게 핫한 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파이가 작다 보니까 다들 넷플릭스 아니면 TV 뭐 이렇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디즈니에 있는 이상은 파급력이 굉장히 약하죠. 이게 드라마 내에서 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브린 말링인데 제작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OA 시리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무슨 시리즈? OA? OA 시리즈? 네. 아, 아세요? 초반에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저는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이 브린 말링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내가 막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초자연적 미스터리 같은 걸로 시작을 하지만 되게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제작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항상 좀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런 지향하는 바가 좀 확실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결말이 좀 뻔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걸 피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어쨌거나 좋은 방향이다. 이게 보고 나서 막 신박한 결말이고 그렇더라도 찜찜하거나 되게 불쾌함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뻔해도 좋은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말이 약간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살인자가 좀 뻔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막 엄청나게 추리적인 재미가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그 뻔하고 클리셰 범벅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신선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좀 별론데? 이게 좀 괜찮은데? 별론데 괜찮은데? 하면서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드라마 한 편으로서는 저는 완성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볍게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추리물이라고 소개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추리물 느낌 나는 무언가를 찾으신다면은 뭐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디플을 조만간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플의 네. 좋은 작품을 여기저기에서 좀 이거 재밌대 이거 재밌대 라고 해서 제 목록도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디플에서 뭐뭐 이런 메모장 있어요.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한번 결제를 해가지고 그 목록을 좀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 은근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 목록 저도 좀 보고 싶어요. 한번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이어지는 82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책 로맨스 도파민